우리는 조선을 떠올릴 때 임진왜란을 생각합니다. 병자호란을 떠올립니다. 왕의 죽음, 권력의 암투, 피로 얼룩진 궁궐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죽었습니다. 왕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본 적 없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궁궐은 그들에게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매일 밤 같은 공포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칼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영모가 무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은 훨씬 더 일상적이고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공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5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1636년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이 전쟁을 조선의 치욕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전라도 어느 마을의 농부 이 씨에게 그 전쟁은 소문으로만 들렸습니다. 그에게 진짜 전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리가 제대로 연글지 않았습니다. 봄보리가 여물기 전 작년에 남겨둔 좁쌀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몫에 죽을 아이들 그릇에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흉년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한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전국적 흉년은 평균 34년에 한 번꼴로 찾아왔습니다. 지역적 흉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해마다 어딘가에서는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건이었지만 굶주림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넘겼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 조선의 농부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일어나 들판으로 나갑니다. 논에 물을 대고 김을 메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허리를 펼 수 없습니다. 점심은 간단합니다. 보리죽 한 그릇, 좋은 날이면 여기에 나물 몇 점이 더해집니다. 다시 오후 내내 일하고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상에는 아침과 비슷한 음식이 놓입니다. 이것이 좋은 날의 하루입니다. 문제는 나쁜 날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너무 오지 않아도 때 이른 추위가 와도 벌레가 들어도 수확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줄어들면 식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농부들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은 곡식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다음 수확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그리고 부모는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 초금목피로 연명하고 있다. 아사자가 길에 즐비하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끔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먹지 않았습니다. 한 끼를 거르고 두 끼를 거르고 결국 하루 종일 물만 마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그릇에는 어떻게든 죽을 담아주었습니다. 어른은 배고픔을 참을 수 있지만 아이는 그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들은 천천히 말라갔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부모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존엄의 붕괴 굶주림이 무서운 이유는 죽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의지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면 배고픔은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집 부엌에서 나는 냄새에 발걸음이 멈춥니다. 길가에 떨어진 곡식 한 알이 눈에 들어옵니다. 밤에는 남의 밭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기록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흙을 먹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살을 먹었다는 기록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과장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굶주림을 그 정도로 공포스러운 것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굶주림은 단순히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체면도 도덕도 관계도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보다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것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지금 우리는 냉장고를 엽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마트에 가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언제든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흉년에는 살 곡식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곡식을 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가격이 평소의 몇 배, 몇십 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밤 같은 걱정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밥이 있을까? 이번 계절을 넘길 수 있을까? 다음 수확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이 전쟁도 영모도 아닌 평범한 조선 사람들의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의원은 먼 곳에만 있었다. 조선시대 한양에는 해민서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의료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일단 한양까지 가야 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농부에게 한양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거리였고 그 며칠 동안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일을 쉰다는 것은 수입이 없다는 뜻이었고 여행 중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누워 있으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심해질까요? 의원을 부를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의 진찰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약값은 또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버텨봅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 회복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벼운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대였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치료 가능한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병에 걸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논밭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워버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득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축이 있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는 저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치료비입니다. 의원을 부르고 약을 사야 합니다. 이것은 평소 수입의 몇 배가 되는 돈입니다. 결국 빚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간입니다. 농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뿌려야 하고 수확할 때 수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이 누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병은 가족 전체의 위기가 됩니다.
실록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병으로 가산을 탕진했다. 병 때문에 집안의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병은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아이들의 죽음 조선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한 부부가 평균 56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아이를 많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어른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아 사망률은 약 3040%였습니다. 태어난 아이 셋 중 하나는 돌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5세까지 살아남는 비율은 더 낮았습니다. 부모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돌까지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것이 축하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아이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작은 몸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조선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저녁에 쓰러집니다.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아이가 오늘은 식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습니다. 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대비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람들은 매일을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몸을 아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한다고 병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내일도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것. 병보다 무서운 것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최소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이불을 덮어주는 것,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아질지, 더 나빠질지, 살지, 죽을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이 무력감이 병 자체보다 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국가가 존재함을 체감하는 순간 조선시대 평범한 농부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본 적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습니다. 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낼 때였습니다. 조선시대 세금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전세토지세, 곡물특산물 납부, 그리고 영노동력 제공이었습니다. 전세는 수학의 10분의 1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이 거두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곡물은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역은 일정 기간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이 없어도 세금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 수확량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평년의 절반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세금 고지는 예년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흉년이라 수확이 적었습니다. 하소연해 봅니다. 담당 관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고 있네. 하지만 정해진 세금은 내야 하네. 감면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지방 관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납부 기한은 다가왔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먹을 곡식을 줄여서라도 세금을 낼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못 내고 벌을 받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세금을 못 내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독촉이 왔습니다. 관청에서 사람이 와서 언제 낼 것인지 물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원래 세금에 더해 추가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못 내면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집안의 곡식, 가축, 심지어 농기구까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에는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진 농부는 더 이상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실록과 각종 기록에는 이런 사례가 넘쳐납니다. 세금을 못 내 토지를 잃고 결국 떠돌이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땅을 잃은 농부가 다시 땅을 사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남의 땅을 빌려 소작을 하거나 날품팔이를 하거나 아예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돈이나 곡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백성에게 국가란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의 이상은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는 어진 정치였습니다. 왕은 백성의 아버지이고 관리는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목민관이었습니다. 이론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평범한 백성들이 경험한 국가는 달랐습니다. 국가는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흉년에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기도 했고 재해가 있으면 복구를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국가는 세금을 거두는 존재로만 경험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국가는 멀고 차가운 존재였습니다.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안 내면 안 된다는 절대성 세금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도 세금은 내야 했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세금은 내야 했습니다. 집이 무너져도 세금은 내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도 면제의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감면은 있었지만 그것은 국가의 은혜였지 백성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금 납부일이 다가오면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낼 수 있을까?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또 빚을 져야 하나?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은 매년 같은 시기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노후 보장이 없는 사회. 지금 우리는 노후를 준비합니다. 연금을 붓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어도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해 둡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도 없었고 은행에 저축할 수도 없었고 투자할 대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노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노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딸은 시집을 가면 다른 집 사람이 되지만 아들은 평생 함께 살며 부모를 봉양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들면 부모를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효를 강조하는 사회였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일 생존 그 자체. 조선의 농부에게 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노후 보장이 없는 사회. 지금 우리는 노후를 준비합니다. 연금을 붓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어도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해 둡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도 없었고 은행에 저축할 수도 없었고 투자할 대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노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노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딸은 시집을 가면 다른 집 사람이 되지만 아들은 평생 함께 살며 부모를 봉양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들면 부모를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효를 강조하는 사회였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일 생존 그 자체. 조선의 농부에게 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다음 날이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은 힘들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저녁에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그날의 일이 밀렸고, 일이 밀리면 수확이 줄었고, 수확이 줄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전만큼 일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이 생의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에 공포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0대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높은 영아 사망률 때문에 낮아진 수치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 기대 수명은 5060대 정도였습니다. 60대까지 산 사람은 주변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장수한 것만으로도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60대가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논밭을 일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고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효를 강조하는 사회였기에 자식들은 부모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편안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손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에 두려움 조선시대에는 효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자식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자신을 돌보느라 자식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병이 들면 더 심했습니다. 병든 노인을 돌보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누군가 항상 곁에 있어야 했고
약을 구해야 했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의 자원을 소모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모두 노인을 돌보는 데 쓰였습니다. 노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편히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노동이 멈추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은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을 그만두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일했습니다. 밭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지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바구니를 엮거나 새끼를 꼬거나 옷을 꿰매거나 했습니다. 손이 떨려 바늘을 잡을 수 없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멈추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쓸모 없어지는 것, 가치 없어지는 것이 죽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공포, 조선시대의 부모들에게 물어봤다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면 대부분 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자신의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공포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척이 걷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남의 자식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아가 된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실록에는 유리 걸식하는 고아들에 대한 기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돌며 구걸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없어진 뒤 농부 김 씨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미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15, 작은 아들은 10, 딸은 7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큰 아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농사 경험도 부족했고 힘도 약했습니다. 작은 아들과 딸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여자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자가 혼자 가족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토지를 팔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팔면 미래의 수입원이 사라집니다. 곧 그것도 바닥날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김 씨는 이 모든 것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아가 된다는 것. 조선시대의 고아가 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비슷했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아들은 구걸을 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어떤 집은 줬고 어떤 집은 쫓아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추위를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옷도 부족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절에 들어갔습니다. 승려가 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일로 여겨졌지만 고아에게는 그것도 축복이었습니다.
최소한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양반집에 들어가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유는 없었지만 살아남을 수는 있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경우는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강도가 되고 결국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이 이런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부모의 기도. 조선시대 부모들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성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사하기를 바랐습니다. 병 없이, 사고 없이, 굶주림 없이 자라주기를.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이것이 조선시대 부모들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손주를 보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서야 부모들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공포는 자식 이후의 시간. 지금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좋은 대학을 갈까, 좋은 직장을 구할까, 행복하게 살까 걱정합니다. 조선시대 부모들의 걱정은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굶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아이들의 시간. 내가 보호해 줄 수 없는 시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부모의 공포는 자신의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식 이후의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제의 무게.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습니다.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었고 노비의 자식은 노비였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공을 세워 신분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분은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신분이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훨씬 쉬웠다는 것입니다. 추락의 순간들. 신분이 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였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세금을 못 내거나 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한 경우 노비가 되었습니다. 둘째, 세금을 못 내는 경우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토지를 잃고 집을 잃고 결국 신분까지 잃었습니다. 셋째, 연좌제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영모에 연루되면 본인도 처벌받았습니다. 죽지는 않아도 신분이 떨어지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넷째,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양반이라도 가난하면 체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양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민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추락은 순식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순식간,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 신분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빨랐습니다. 어제까지 양반이었던 사람이 오늘 범죄를 저지르면 내일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유민이었던 사람이 오늘 빚을 못 갚으면 내일은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노비가 자유민이 되려면 주인이 풀어주거나 돈을 주고 자신을 사거나 공을 세워 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상민이 양반이 되려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은 양반 자제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민이 합격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신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분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조선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은 양반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상민은 상민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노비도 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운이 나빠도, 조금만 타이밍이 안 맞아도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관계를 조심했습니다. 범죄는 당연히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빚도 최대한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켜낸 것, 그것이 조선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이었습니다. 잘 살 필요는 없었다.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꿈은 달랐습니다. 더 나아지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빠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이어진 일상. 지금까지 우리는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굶주림, 병, 세금, 노후, 자식 걱정, 신분 하락의 공포. 이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마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공포는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돕는 마을 공동체. 조선시대 마을은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알았습니다.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어려운 상황인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모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왔습니다. 한 집에 경사가 있으면 온 마을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한 집에 초상이 나면 온 마을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농사철에는 품앗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의 논을 도와주고 내일은 내가 내 밭을 도와주는 시기였습니다. 한 집에 식량이 떨어지면 이웃이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많이 줄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나눴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작은 희망들.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 이어지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웃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병이 낫고 다시 일어서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수확이라도 무사히 끝나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올해도 어떻게든 버텼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희망들이 쌓여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는 순간들.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축제가 열리면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연을 날리고 제기를 차고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사 이야기, 이웃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힘든 일상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버티는 삶이 곧 조선의 역사.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1893건에 달합니다. 그 안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정치의 역사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왕을 먹여 살린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른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탱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 반복이 500년을 만들었습니다. 버티는 삶이 곧 조선의 진짜 역사였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습관처럼. 사람들은 용감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처럼 살았을 뿐입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자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내일 걱정하며 잠들고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았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넘기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은 2026년입니다. 조선이 멸망한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음식이 넘쳐납니다. 냉장고에는 내일 먹을 것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하고 투자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신분 상승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걸까요? 오늘날의 공포현대인에게 물어봅시다. 무엇이 가장 무섭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일 먹고 살 걱정.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수입이 끊길까봐 걱정됩니다. 병에 걸리는 것. 의료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병은 무섭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됩니다. 치료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노후 걱정. 연금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의 삶이 불안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이 걱정. 아이가 잘 자랄까, 좋은 학교를 갈까, 좋은 직장을 구할까, 행복하게 살까 걱정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낯익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의 공포와 정확히 같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굶어 죽을까봐 두려웠다면 지금은 실업 상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간단한 병으로 죽을까봐 두려웠다면
지금은 큰 병에 걸려 경제적으로 파탄날까봐 두렵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노후에 굶을까봐 두려웠다면 지금은 노후의 품위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감정입니다. 우리도 버티고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텼듯이 우리도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일하고 돌아와서 잠듭니다. 다음 날 다시 일어나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주말이 오면 잠시 쉽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오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00년 전 그들과 지금 우리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사회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걱정했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처럼 희망했습니다. 그들도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돌봤습니다. 작은 행복에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 어느 농부가 밤에 누워 내일 걱정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어느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도 부모들은 같은 걱정을 합니다. 500년 전 어느 노인이 자신이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노인들은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감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포를 느끼고 같은 희망을 품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버텼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기에 미래의 누군가가 존재할 것입니다. 500년 후 미래의 사람들이 2026년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았다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희망하고 똑같이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것을.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대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일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 당신이 안고 있는 걱정, 당신이 품고 있는 희망. 그것은 5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공간을 넘어 같은 감정으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넘기고 내일을 맞이하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래도 계속.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은 언제 가장 무서웠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